이번 시간은 사회복지행정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6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에 해당되는 79번입니다. 다음 예시에 해당되는 욕구 유형은 가만히 지문 보니까 여기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노인인구 1000명당 적정 병원 수로 A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1000명당 적정 병원 수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보건의료 A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입각한 이런 욕구를 우리는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규범적 욕구. 이것은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나 전문가가 각계 가자면 만들어주는 욕구 기준을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규범적 욕구는 하나의 기준적 역할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80번에도 역시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이 나와 있네요.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서 파악된 규범적 기준을 따른다.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완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정책 위반가들의 전문적, 정치적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지역 주민들의 원함으로서 파악되는 것은 인지등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인지등 욕구나 표현등 욕구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정책 위반자나 행정가나 전문가의 분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비교적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느껴진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수요라고 하지요. 유해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5번 같은 문장들 이게 지금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험장에서 보면 왠지 자꾸 시비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브래드쇼가 분류한 이런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보죠. 답은 1번입니다. 지역 주민의 원함으로가 아니라 정책가나 행정가나 전문가의 분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81번.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과평가는 마무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수행된 이후에 얼마만큼의 목표 달성도를 가져왔는지를 양적 개념이나 질적 개념으로 알아보는 것을 성과평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한다. 자원의 양, 성과평가는 자원의 양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굳이 양적 측면으로만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문제로 본다면 3번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의 양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양은 효율성적 측면이 되겠는데 효과성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의 양, 자원의 질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개념 별로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양적 개념으로 양적 개념 평가를 가지고 설명 정량평가라고 한다. 다음에 평가 방법을 평가한다. 평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에 과정 목표나 준수해야 될 절차 등을 관한 것은 모니터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의 과정적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모니터링 평가, 과정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정성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 과정에 피드백을 한다. 메타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 과정에 피드백을 하는 것은 이건 운영 과정에 바로 피드백하는 것. 운영 자체를 목표에 비추어 피드백. 이건 모니터링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달성 정도 것은 이것은 총괄 평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준다. 피드백을 한다. 이것은 형성평가가 답은 5번이 되겠군요. 자, 조금 전에 간략하게 다뤄봤던 이것을 82번 261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61페이지 보면 82번에 프로그램 평가 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자, 이것은 총괄평가에서 나오고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담당자가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 담당자 소속 부서나 소속 기관이 하는 것은 내부평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외부평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평가가 되겠지요. 내부평가, 근데 여기 아니군요. 조사 연구기관이 하는 것은 외부평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글쎄 이 만족도 평가한다. 이거 좋습니다. 양적 질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한다.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나 과정평가가 되겠는데 형성평가가 나오는 것은 답은 쉽군요. 형성평가 하나 나와 있네요. 어떤 기업번 총괄평가, 디귿번 형성평가인데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평가. 그거 맞췄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 프로그램 평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막상 어렵게 접근했더니 답은 아주 쉽게 나와 있네요. 다음에 82번을 보시겠습니다. 82번 받고 83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를 본다. 글쎄 아직 모르겠다. 서비스의 우월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냐 우월성을 파악한다. 노력성, 효율성, 효과성, 질, 영양 다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 중에 서비스의 우월성 얼마나 잘났냐를 알아보는 것은 역시 질, 종합적인 개념으로 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품질 평가가 되겠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84번에 가로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지표 후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많지요.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노력성, 품질,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수와 활동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수, 사회복지사의 활동시간, 이건 노력성이 되겠습니다. 노력, 질, 과정, 노력,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프로그램 단위 요소당 수입된 예산, 이것은 당연히 효율성이 되겠죠. 효율성. 1번, 답은 1번이군요.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향상도를 따지는 것은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대비, 화폐적 가치로 수량화해서 비용과 대비해보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양적 개념으로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효율성 평가라고 할 적에 보통 비용 편익 분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양적 개념이어야 된다고 하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수량적 개념으로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에 보시면 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은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의 개념으로 수량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비용 편익 분석은 수량적 개념입니다. 노력의 양, 시간적 개념이고 서비스 단위당 비용, 수량적 개념이고 목표 달성적, 답은 4번이네요. 효과성 평가나 효과성 척도와 같은 것은 수량화하기 어려운 목표 달성도를 수량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용 효과 분석 또는 효과성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고 해서 양적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답은 니을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십니다. 87번에 보시면 263쪽 사회복지 조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성평가는 성과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둔다. 성과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총괄평가가 되겠지요. 총괄평가. 총괄평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 총괄평가, 목표지향평가, 목표지향평가는 형성평가도 그리고 총괄평가도 목표지향평가입니다. 그런데 목표지향, 총괄평가는 목표지향, 목표 달성도, 효과성 판단도 하지만 또한 비용, 이런 효율성 평가도 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 총괄평가에서 목표지향적 평가 좋습니다. 총괄평가는 형성평가에 비해 융통성이 요구된다. 융통성이 보장되는 것은 도중에 수시로 행하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하는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으로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후 취지와 기대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에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법제화되면서 3년의 1회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허가제가 신고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1997년인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서열화를 유도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 후 취지에 서열화를 해버리게 되면 서열화라고 하는 수치 개념의 기준행동과 같은 수치 개념에 초점을 두어버리면 크리밍이 나타나기 쉽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후 취지의 객관적 기준 제시, 운영의 책임성 강화, 시설의 투명성 제고 또는 또는 운영의 효과성 강화, 운영의 효율성 강화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서열화 유도는 아닙니다. 답은 자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번으로 가서 보시면 예산 집행 후 결과에 대한 감사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감사에 가깝다. 재정감사 전형적인 품목 예산 방식과 잘 맞는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나 효율성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자, 여기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단어로만 규정수능감사와 절차감사 성격의 규정수능감사와 그리고 운영감사 이렇게 두 가지 봤는데 재정감사에 가깝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형적인 품목별이다. 다른 것은 몰랐는데 재정감사지 뭐니 이거는 몰랐는데 품목별 예산 방식과 맞는다? 이것은 규정수능감사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방식과 맞는 것은 규정수능감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운영감사는 성과주의 예산 또는 기능별 예산과 합이 맞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이론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규정수능감사는 재정감사에 가깝다. 품목별 예산 방식에 적합하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나 효율성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과 같은 성과 평가의 개념을 갖는 것은 운영감사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론에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264쪽 보시면은 90페이지, 90번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사회복지법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거기 오면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 환경, 시설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자, 시설 이용자의 인권,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지역사회 연계, 시설의 인력관리, 시설의 마케팅 역량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론과 같이 연결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련된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는데 시설 이용자의 인권, 환경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다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번 쪽에서는 여기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배웠고 조사론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행정론에서 이렇게 중첩돼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인가? 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파악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 2차 자료, 서베이, 답은 4번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 되겠죠. 여기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은 서로 알지 못하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입니다. 2차 자료 분석법이라는 것은 비관여적 방법으로 연구자가 아닌 기존의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 분석법을 2차 자료 분석법, 비관여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을 또는 고객들, 학생들을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하는 조사 방법이고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어떤 내용?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재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집단 기법입니다. 전체 주민이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유토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고 자유 발표만 허용하되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명목집단 기법입니다. 주민의 가치와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든다. 한자리에 전체 주민이 모여서 한꺼번에 재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전문가도 아닌데 떠들어버리는. 근데 진짜 전문가는 오히려 내성적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또 이런 등 또 이해관계 집단들이 마치 굉장히 큰 분석을 한 것처럼 떠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 집단들의 편중된 견해가 대표적 견해인 것처럼 가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해설 보시면서 좀 더 살펴놓으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65페이지 가서 보시면 93번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집단 구성원 간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명목집단 기법입니다. 자유롭게 발표만 허용하지 거의 질문이나 이의제기 같은 것은 불허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 지역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발표만 하도록 하고 민주적 절차, 보통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명목집단 기법. 그래서 그 지역사회나 구성원 내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사람의 영향력을 사전 차단해버리는 것을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에 보시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자, 여기 보면 소수 이해관계자 자유토론. 그러면 이건 초점 집단 기법이죠.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 기법은 지역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자유토론 토론하면 지역사회 포럼, 자유 발표만 허용하면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만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것은 초점 집단 기법.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번에 보시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0년대 이후입니다. 지단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 집행기능 강화. 지단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 및 집행기능 강화. 자, 이건 잘 모르겠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간 합병 활성화. 사회복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간 합병 또는 연합 등 새로운 경영기법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강화.
소비자 중심의 자 뭘로 있고 매 3년마다 표본 추출에 의한 시설평가제도 도입. 시설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허가제였던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것도 역시 199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합병 활성화, 사회복지법인 간 합병 활성화, 시설 어떤 니은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니은번이 아니라 135가 답이 아닌 것이고 다음에 거기 보면 3년마다 시설평가제도 도입이 1997년이니까 리을번이 아니 답은 그래서 기억. 사실은 이 기억번과 디귿번에 대한 그 개념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시설평가제도는 1997년이고 문제는 2000년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66페이지 96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옳지 않은 것은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만 더돼도 아직은 6.25 전쟁 때 들어왔던 외국 민간 원조 기구들이 중심이 된 시설보호가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호, 원내구제, 소위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의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다. 1970년대 초 외국 민간 원조기구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 운영이 아주 어려웠다. 좋습니다. 1980년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 전달 내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자 여기 보면 3번도 맞는 것이 되겠죠. 4번에 보시면 1990년대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그래서 이 1990년대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 행정론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책정되었다. 사회복지 행정론이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필수 과목으로 책정되었지만 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1990년대라고 합니다. 다음에 2000년대 시군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다 좋습니다. 또 뭐 그러면 이 96번에 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시비를 건다면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그 당시에는 1980년대에는 아직은 독립조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저도 1992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번 그럴싸하지만 아직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공적 전달 내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거가 1992년에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9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이건 주민생활지원국은 200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006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도에 시범 운영되고 2년간 그리고 2006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뀝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센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200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1997년이라고 그랬죠.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의 전환도 199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87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0년.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그냥 2006년 연표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세 개는 알 수가 있지요. 9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나타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000년대 이후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으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교육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2003년 이후 2005년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니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지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07년도에 1차가 되고 지금 현재는 3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1997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는 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이것도 1997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서희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사회 서비스에서 전달체계 비중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차지하는 등 민간 부문은 민간 사회복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이것은 1990년대라고 합니다. 1990년대. 1번과 2번인데 2번은 명확한 연도가 나와 있죠. 명확한 연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 명칭. 자, 이것도 아주 애매하게 쓰고 있는데 전의 명칭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어서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1번과 2번. 이것은 그릇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란 말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보고 1987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연도가 용어에도 하자가 없이 나오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되어 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1987년, 분권교부세 2005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2007년, 사회복지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997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그것이 도입된 것은 2003년, 실제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 시행된 것은 2007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유계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서 한번 보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안은 회계년도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일 관내 한간의 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사회복지법이나 시설의 관간 전용이나 동일 관내 한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시설 운영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의결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는 분리하여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의한 회계는 특히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또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릅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맞는 거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적었지만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내용도 출제되는 때가 있다.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규칙상에는 단식 부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행정론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행정론 100선을 해봤습니다. 4번을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론, 법제론 연결해 주시고 또 2교시에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연결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 오늘도 이거 풀어봤지만 5개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5개년간 기출문제 나온 것이 140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론과 겹치는 부분, 또 지역사회복지조사론과 겹치는 부분 빼고 나면 한 60문제, 70문제 정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행정론은 행정론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고 조사론은 조사론만 관련된 문제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다 서로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행정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